안녕하세요. 사연 읽어주는 남예입니다. 오늘도 와주셔서 감사드리며 오늘의 여성 사연자분 사연은 제가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오늘의 사연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하루 종일 비린내 나는 수산시장에서 일하는 50대 후반 여성이에요. 6살 때까지 산동네 살다가 학교 들어갈 무렵 바닷가로 이사와서 그 후로는 쭉 바다와 함께 살았어요. 위로 오빠가 있고 아래로 여동생이 있는데 그 시절엔 다들 그랬듯이 아들은 도시로 나가 공부에 출세해야 된다. 딸은 그저 시집 잘 가면 그만이다. 라는 사고방식이 있어서 애당초 저는 공부할 생각이 없었어요. 하지만 제 동생은 오빠보다 공부를 더 잘했고 학원 한 번 못 가고 과외도 한 번 안 했지만 떡하니 서울에 있는 대학에 붙어 20살 되던 해에 서울로 가버렸죠. 반면 오빠는 부모님 성에 찰 만큼 공부를 잘하지 못했고 간신히 2년제 대학을 나와 외삼촌 밑에서 일하다 현재는 편의점을 운영하고 있답니다. 저는 공부는 못했지만 그래도 부모님 말 잘 듣는 순진한 아이였어요. 오빠한테 차별당한 것도 그러려니 했고 동생이 공부 잘하는 것도 마냥 좋기만 했습니다. 그렇게 대학은 일찌감치 포기하고 고등학교 졸업 후 몇 년간 수산시장 관리 사무실에서 격리로 일했는데요. 그러다 지금의 남편을 만나게 됐습니다. 너 17호집 사장님 알지? 17호집 사장님이면 키 엄청 크고 목소리 걸걸하신 분이요? 어, 그 사장님이 너 점 찍은 것 같은데? 17호집은 제가 일하는 수산시장에서 유명한 가게 중 하나였는데 거기 사장님이 저를 몇 번 보시고는 며느리감으로 찍었다는 거예요. 17호 내가 은근히 알부자야. 배도 있잖아. 그 집에 아들이 하나 있는데 어떻게든 짠내 안 맞고 살게 한다고 서울로 취직시켜 보냈는데 뭐 얼마 전에 다시 내려왔대. 출세고 나발이고 다 필요 없고 악착까지 아버지 배에 물려받겠다고 한다고. 그놈이 어려서부터 워낙 효자거든. 죽어도 부모님이랑 떨어져서 못 산다 이거지. 그 얘기를 들었을 때 덜컥 겁이 났어요. 별별 생각이 다 들더라고요. 진짜 그 집에 시집 가야 되나? 그 집 아들 못생겼으면 어떡하지? 나는 잘생긴 남자한테 시집 가고 싶은데. 그래서 부모님께 얘기도 못 꺼냈는데요. 얼마 후 선도 아닌 소개팅도 아닌 자리가 마련돼 17호집 아들을 만나게 됐는데 뭐 생각보다는 괜찮더라고요. 그래서 몇 번 만나게 됐고 7개월 뒤 저는 17호집 며느리가 되었습니다. 남들이 말하는 알부자 집에 시집 갔지만 그렇다고 팔자가 핀 건 아니었어요. 남편은 진짜 아버지 배를 물려받아 거의 매일 조업을 나갔고 저는 가게를 물려받아 본격적으로 장사를 하게 됐습니다. 불만은 없었어요. 그래도 사장님 소리 들으니 기분이 좋았고 저도 몰랐는데 제가 은근히 장사에 소질이 있더라고요. 하지만 솔직히 말해 나야 바닷가에 살다 죽어도 상관없지만 내 새끼만큼은 도시로 나가 성공하길 바라잖아요. 저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딸 아이 하나를 두었는데요. 애당초 그 아이가 저처럼 공부에 관심이 없었다면 기대도 안 했을 거예요. 그런데 지 엄마 대신 지 이모를 닮았는지 어려서부터 엄청 똘똘했어요. 아이고, 이 지 아버지는 하나 가르쳐주면 딸랑 하나밖에 몰랐는데 딸내미는 아주 열을 안 해. 어디서 저렇게 똑똑한 게 나왔나 몰라. 말 트이기 시작할 무렵부터 누가 가르쳐 주지 않았는데도 생선 이름을 척척 맞췄고 무엇보다 공부를 좋아하고 재밌어 했어요. 중학교, 고등학교 다니는 동안 공부하라는 잔소리 한 번 안 했는데 알아서 딱딱 공부를 하더라고요. 그리고 결국 서울에 있는 대학에 들어가게 됐습니다. 시장 입구에 현수막이라도 걸고 싶을 만큼 기뻤어요. 당연히 시장 사람들 모두 축하한다고 난리가 났죠. 딱 한 사람 빼고요.
뭐 대단한 벼슬 했다고 이 난리야? 서울에 있는 대학 간다고 다 성공하나? 그리고 솔직히 서울에 있는 대학이라고 다 좋은 데인가? 우리 아들 다니는 학교 정도면 모를까? 그 집 딸내미 들어간 대학은 조금만 공부하면 아무나 다 가는 데야. 나도 작정하고 한 6개월 공부하면 들어가고도 남을걸? 조 사장이라고 우리 시장에서 유명한 여자가 있는데 걸핏하면 손님들과 싸우고 자기네 손님 낚아채 간다고 옆 가게랑 싸우고 한 번은 손님한테 된통 바가지 씌웠다가 신고당해 벌금을 맞은 적도 있어요. 그래서 다들 혀를 내두르는 여자죠. 무엇보다 조 사장이 허구한 날 큰 소리 칠 수 있던 이유는 남편이 배를 2척이나 갖고 있고 제 딸보다 2살 많은 그 집 아들이 서울대 명문대에 다니고 있었거든요. 아들 대학 합격했을 때 어찌나 자랑을 하던지 꼴불견도 그런 꼴불견이 없었어요. 그냥 대놓고 우리 아들 명문대 들어갔다 하면 될 것을 괜히 이 가게 저 가게 돌아다니면서 한다는 소리가 알지? 우리 아들 서울에 있는 대학 가서 앞으로 자취시켜야 돼. 학비도 보내고 원룸 월세도 보내고 생활비도 보내야 돼서 지금보다 2배로 벌어야 되니까 절대 우리 손님 뺏어가지 마. 되도록 양보해. 다들 큰 인물 한 명 키운다 생각하고 협조 좀 해. 알았지? 원래 뻔뻔한 여자였지만 그때는 진짜 눈에 뵈는 게 없더라고요. 그때 우리 가게에 와서는 뭐라고 했는 줄 아세요? 이 집 딸 공부 좀 한다며? 잘하면 얼마나 잘해? 우리 아들만큼 잘해? 솔직히 기집애가 공부 잘해서 뭐해? 지 엄마처럼 남자 하나 잘 물면 팔자 피는 거지. 평소에도 은근히 제 심기를 건드렸기에 저도 그냥 듣고만 있지 않았습니다. 남의 집 딸내미 팔자 걱정 말고 가서 장사나 똑바로 해. 괜히 손님들한테 가격 올려치다가 또 벌금 물지 말고. 조 사장이 깎아먹은 시장 평판 올리느라 시장 사람들 죄다 애쓰는 거 몰라? 내가 언제 시장 평판 깎았다고 그래? 딸내미 대학 붙었다고 아주 눈에 뵈는 게 없나 보네. 말이면 단 줄 알아? 그리고 아들이면 모를까. 여자애가 서울에서 자취하게 하면 신세 망치는 거 한순간이야. 지 엄마처럼 돈 많은 놈이나 잡으면 모를까. 이놈 저놈 아무나 만나고 놀지 누가 알아? 험한 꼴 보기 전에 잡소리 그만하고 가. 아직 장사 개시도 안 했는데 부정타니까. 그야말로 입만 열면 아무나 붙잡고 악담을 퍼붓는 여자였어요. 그래서 다른 가게 사람들은 되도록 말을 안 섞고 싶어 했지만 전 꼬박꼬박 응대해줬어요. 누구라도 총대 매는 사람은 하나 있어야 하잖아요. 무엇보다 우리 딸은 자취하지 않았습니다. 서울에 든든한 이모가 있었으니까요. 제 동생은 저보다 제 딸을 더 아끼고 챙겼거든요. 그렇게 조 사장이 괜한 트집 잡고 꼴값을 떨 때마다 생각했어요. 우리 딸이 어떤 딸인데 나중에 봐라. 네 아들보다 훨씬 성공할 거니까. 하지만 자식만큼은 마음대로 안 된다고 딸아이가 어느 날 생각지도 못하게 제 속을 뒤집어 놓더라고요. 방학했다고 집에 내려왔던 아이가 당최 서울 올라갈 생각을 안 하는 거예요. 다를 때 같으면 잠깐 얼굴만 비추고 불이 나게 서울 올라가던 아이가 쓸데없이 가게에 나와 일을 돕지 않나. 가게 일은 어떻게 돌아가는지, 직원 관리는 어떻게 하는지 꼬치꼬치 캐묻더라고요. 네가 물려받을 가게도 아닌데 그런 게 왜 궁금해? 너는 이런 거 신경 쓰지 말고 공부나 해. 하지만 제가 아무리 얘기해도 종일 가게에 나와 눈치만 살피더니 어느 날 느닷없이 폭탄 선언을 하더군요. 엄마, 나 그냥 여기 내려와 살면서 엄마 일 도우면 안 돼? 나도 장사 잘할 수 있어. 처음엔 농담인 줄 알았어요. 공부가 많이 힘든가 보다. 지도 하나둘 나이 먹더니 이것저것 생각이 많아졌나 보다 했죠. 그런데 농담이 아니더라고요. 엄마, 있잖아. 사실 나 휴학했어. 휴학을 해?
졸업 코앞에 두고 휴학은 무슨 휴학이야? 솔직히 말해봐. 무슨 일 있어? 서울에서 뭐 안 좋은 일 있었던 거야? 그런 거 아니야. 그냥 공부가 재미없어졌어. 그러니까 나 그냥 여기서 살래. 공든 탑이 무너진다는 말이 바로 이런 거구나 싶었습니다. 하지만 그때까지도 전 딸을 믿었어요. 어쩌다 홧김에 휴학했겠지. 그래, 한 학기 정도야 쉴 수도 있지. 한동안 비린내 맡고 지내다 보면 다시 서울로 올라간다고 하겠지 했죠. 그래서 저도 장단을 맞춰줬습니다. 일부러 가게 일을 빡세게 시켰죠. 그런데 뭔가 이상하더라고요. 늘 총기 넘치고 야물딱지던 딸내미 얼굴에 묘한 그늘이 보였어요. 내가 모르는 뭔가가 있는 게 분명했습니다. 그리고 그게 뭔지 며칠 후 요란스럽게 알게 되었죠. 영업을 마치고 가게 문을 닫을 시간이었어요. 그날따라 유난히 피곤해하는 딸내미한테 먼저 집에 들어가라 하고 정리를 하고 있는데 방금 전 퇴근한다고 나간 직원 한 명이 후다닥 들어오며 제 손을 잡고 어딘가 질질 끌고 가더라고요. 왜? 뭔데? 어디 가는 건데? 난리 났어요. 지금 사장님 딸 다 죽게 생겼다고요. 직원 손에 이끌려간 곳은 시장 주차장 입구였는데요. 누군가 제 딸의 머리채를 잡고 소리소리 지르고 있었습니다. 감히 내 딸 머리채를 잡고 있는 인간이 대체 누구인지 눈이 뒤집혔는데 목소리를 듣고 단박에 알 수 있었죠. 바로 조 사장이었어요. 너애 당초 작정하고 이런 거지? 내가 인연 이럴 줄 알았어. 지애미 애비 백 믿고 까불 때부터 알아봤다고. 겁도 없이 어디 감히 내 아들을 넘봐? 조 사장의 목소리는 우렁찼지만 당최 무슨 소리를 하는 건지 도통 알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내 딸이 아무리 죽을 죄를 지었다고 해도 눈앞에서 머리채 잡히는 꼴을 두고 볼 수 없었죠. 그거 안 놔? 이 여자가 미쳤나? 지금 뭐 하는 거야? 제 목소리를 들은 조 사장은 당장이라도 죽이겠다는 듯 노려보며 저에게 다가오더군요. 그런 와중에도 우리의 머리채는 계속 잡고 있길래 조 사장의 팔을 세게 내리쳤습니다. 너 지금 뭐 하는 거야? 어디 감히 내 딸 머리채를 잡어? 미쳤어? 그래 미쳤다. 니네 똑똑한 딸내미 때문에 내 아들 인생 조지게 생겼는데 내가 그깟 머리채도 못 잡어? 이게 무슨 소리지? 조 사장 아들이 여기서 왜 나오지? 도무지 영문을 알 수 없었지만 일단은 딸애를 잡아 끌어 제 뒤로 숨겼어요. 무슨 개소리야. 우리 딸이 네 아들 인생을 조지다니. 그때 조 사장이 기야말 소리를 하더군요. 공부 잘해서 서울에 있는 대학 갔다고 꼴값을 떨더니 대학 가서 남자 후리는 공부만 했나 보네. 야, 네 딸이 애를 가졌단다. 내 아들 꼬셔서 애를 가졌다고. 바락바락 소리 지르며 저를 바라보던 조 사장의 눈빛이 제 눈썹 사이를 관통해 뒤통수까지 뚫고 나가는 총알처럼 느껴졌어요. 잠깐 정신을 잃었지만 애써 가다듬고 딸아이를 쳐다봤어요. 그리고 알게 됐습니다. 조 사장 말이 사실이구나. 솔직히 말해봐. 네가 시켰지? 내 아들 꼬시라고 네가 시킨 거지? 애미 닮아서 팔자 고쳐줄 남자 찍어서 일부러 꼬리치고 몸뚱이 놀린 거 아니냐고. 참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 순간엔 내 딸이 진짜 임신을 했건 애아빠가 조 사장 아들이건 아무 상관없었어요. 저 역시 눈에 뵈는 게 없더라고요. 뭐? 팔자 고쳐줄 남자? 야, 네 아들이 그렇게 대단한 줄 알아? 니네 집이 그렇게 대단해? 우리 애가 뭐가 아쉬워서 네 아들을 꼬셔. 누가 들으면 재벌집이나 되는 줄 알겠다. 그리고 네 아들은 병신이냐? 여자가 꼬시면 해볼래하고 그냥 막 넘어와? 뭐? 몸뚱이를 굴려? 네 아들은 머리 굴려 임신시킨 거냐? 제 말이 떨어지기 무섭게 조 사장의 손이 제 머리 위로 오더라고요.
하지만 손은 저도 있었습니다. 본능적으로 조 사장의 머리채를 잡아 흔들었어요. 잠시 후 시장 사람들이 뜯어 말린 덕에 간신히 조 사장과 분리되긴 했지만 혼미해진 정신은 좀처럼 제자리로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아이고, 저놈의 집구석 진짜. 애미는 가게 손님 뺏어가고 딸려는 아들 인생 망치고 모녀가 쌍으로 우리 집 앞길을 막네. 확 불사지르던가 해야지. 땅바닥에 주저앉아 고래고래 소리치며 울고불고 하는 조 사장을 두고 저는 딸아이의 손을 잡고 가게로 돌아왔어요. 가게에 들어오자마자 눈물을 뚝뚝 흘리는 딸아이를 보니 억장이 무너졌지만 그래도 차마 큰 소리는 못 치겠더라고요. 꺼이꺼이 소리내며 우는데 아무리 어려도 지금 저 속이 오죽할까 싶어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대체 어쩌다 이런 일이 생긴 걸까 곰곰이 생각해봤어요. 조 사장 아들이 대학 졸업하고 취업 준비하느라 잠시 집에 내려와 있다는 말을 얼핏 들었고 때마침 딸아이도 집에 왔는데 그동안 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니네 서울에서 만났던 거야? 딸애가 고개를 끄덕이더라고요. 단 한 번도 상상 못했습니다. 둘이 얼굴은 아는 사이였겠지만 서울에서 따로 만나고 있을 거란 생각은 전혀 못했어요. 모르긴 몰라도 조 사장은 분명 아들 붙잡고 우리 집 욕을 했을 거고 저도 딸아이 앞에서 남편과 일 얘기하다 습관적으로 조 사장 흉을 봤거든요. 두 집 사이가 안 좋으니 당연히 아이들끼리도 안 친할 거라 생각했는데 그건 저만의 착각이었던 겁니다. 너희들끼리는 로미오와 줄리엣이었겠구나. 더 이상 아무것도 묻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날은 조용히 집에 들어가 딸아이를 재웠어요. 그리고 다음 날 아침 조 사장이 득달같이 가게로 찾아왔습니다. 걔 어딨어? 네 딸내미 어딨냐고. 할 말 있으면 나한테 해. 당장 나오라고 해. 배불러 오기 전에 병원 가게. 병원을 가도 내가 데려갈 거니까 신경 쓰지 말고 나가. 내가 이럴 줄 알았어. 기어코 내 아들 인생 망치겠다 이거지? 그년 당장 안 데려와? 아침부터 폐악질 부리는 꼴을 보고만 있을 순 없었어요. 아침부터 어디 2년 전년 타령이야? 우리 딸 데리고 오라고? 가서 네 아들부터 데리고 와. 감히 내 딸 인생을 망쳐놔? 너는 네 아들 그렇게 가르쳤니? 지난밤에 이어 또 한 번 머리채의 자비가 시작될 분위기였죠. 멀쩡한 우리 아들을 왜 걸고 넘어져? 네 딸이 서울 올라가 우리 아들 만난 거잖아. 서울의 여자애가 우리 딸 하나야? 많고 많은 여자애 중에 왜 하필 내 딸이야? 인생 조지려면 지 혼자 조지지. 내 딸은 왜 건드려? 우리 애는 지 이모네 집에서 학교 다녔는데 네 아들은 네가 방까지 얻어줬잖아. 지 엄마가 생선 팔아 번 돈으로 방세 내줬더니 그 집에 여자애를 불러놓으라? 네 아들한테 좀 물어보자. 그 방에 드나든 게 우리 딸 하나였는지. 솔직히 저도 제정신은 아니었습니다. 무슨 일을 벌일지 컨트롤이 안 되는 상황이었죠. 야, 웃기지 마. 우리 아들은 공부밖에 모르는 애야. 놀고 있네. 공부밖에 모르는 애가 여자애를 임신시켜? 내 딸 어떡할 거야? 아직 대학 졸업도 못한 내 딸 어떡할 거냐고. 아들 잘못 키워 남의 집 딸 인생 망쳐놓고 싹싹 빌어도 모자랄 판에 어디서 폐악질이야? 말 같지도 않은 소리 그만하고 가서 빨리 네 아들 데리고 와. 나도 머리채 좀 잡고 욕 좀 하자. 아주 반 죽여놔야지. 그 새끼 당장 오라고 해. 조 사장과 저 때문에 시장 내 분위기가 술렁이기 시작했습니다. 아침부터 들려오는 큰 소리에 사람들이 모여들기 시작했고 이미 저는 오늘 장사는 텄구나 생각했죠. 이게 말이면 단 줄 아나? 뭐? 내 아들 머리채를 잡어? 반 죽여놔? 걔가 어떤 아들인데? 일로 와. 일단 너부터 죽자.
조 사장이 눈에 쌍심지를 켜고 달려들었습니다. 저 역시 오늘 너 죽고 나 죽자 하는 심정이었고 주변 사람들조차 큰 사달이 나겠구나 하는 표정이었죠. 그런데 그때 엄마, 그만해! 누군가 불쑥 가게로 들어오는데 바로 조 사장 아들이었어요. 네가 여긴 왜 와? 여기가 어디라고 와? 빨리 집에 안 가? 조 사장은 몹시 난감해하는 모습이었지만 아들놈은 무언가 결기에 찬 표정으로 뚜벅뚜벅 제 앞에 다가와 서더군요. 이런 미친놈? 전 조 사장 아들의 머리통을 후려쳤습니다. 저도 모르게 손이 올라갔어요. 이놈을 진짜 어떻게 해야 되지? 감히 내 딸 인생을 망치다니. 죽을 때까지 패도 성이 안 풀릴 것 같았죠. 아니, 내 딸이 예전으로 돌아갈 수 있다면 가차없이 죽여버릴 수도 있었어요. 그러나 힘껏 한 대에 올려붙이고 한 대 더 때리고 싶었지만 손이 부들부들 떨리고 눈물이 쏟아져 아무것도 할 수 없었습니다. 그렇게 전 자리에 주저앉아 버렸어요. 그때 제 앞에 조 사장 아들이 무릎을 꿇으며 말하더군요. 더 때리세요. 속상하신 만큼 더 때리시고 저 받아주십시오. 받아달라니. 그게 무슨 소리야? 절대 피하지 않겠습니다. 도망가지 않고 책임지겠습니다. 저희 결혼할게요. 어릴 때부터 봐왔던 아이였어요. 조 사장이 워낙 귀하게 키워서 시장엔 거의 못 나오게 했지만 그래도 가끔 볼 때면 유치원 가방 메고 시장통 뛰어다니고 몇 년 후엔 축구복 입고 뛰어다니고 어느 날은 훌쩍 커서 중학교 교복을 입고 꾸벅 인사하던 모습이 생생했어요. 그러던 놈이 제 앞에 무릎 꿇고 파르르 떨고 있는 모습을 보니 뭔지 모를 뜨거운 느낌이 솟구치더라고요. 정신 나간 놈아. 결혼은 무슨 결혼이야. 네가 나이가 몇인데 결혼을 해. 애는 지워버리면 그만이지. 네가 뭘 얼마나 잘못했다고 책임을 져. 싫어. 애기 안 지워. 내가 책임질 거야. 미친 소리 하지 마. 내가 이딴 집구석에 장가 보내려고 너 키웠는 줄 알아? 안 돼. 절대 안 돼. 조 사장은 미쳐 날뛰며 광기를 뿜어내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아들 역시 쥐엄마 못지않게 누구도 말릴 수 없는 뜨거운 책임감을 뿜어내고 있었죠. 아예 아들이 엄마보다 낫다. 말이야 바른 말이지. 남자가 처자식 책임지는 건 당연한 거 아니야? 쟤들 그냥 불장난 같진 않네. 어지간해서 못 대놓겠다. 주변 사람들이 한마디씩 하며 술렁이기 시작했어요. 자기가 저지른 일에 대해 도망가지 않고 책임지겠다고 하며 당당히 말하는 남자아이에게 그 누가 손가락질하고 욕을 하겠어요. 그런 모습을 보는 저는 그저 하염없이 눈물만 쏟아졌습니다. 뭐 좋은 구경 났다고 이 난리들이야? 장사 다들 안 할 거야? 어서들 가. 장사할 분위기 다 망쳐놓은 게 누군데? 아침부터 시장통에 나와서 큰소리 친 건 조 사장 아니야? 그래서 어쩌라고? 다들 나 죽는 꼴 보고 싶어서 그래? 조 사장은 자기 분에 못 이겨 발악하고 있었습니다. 금쪽 같은 아들이 뜬금없이 결혼하겠다고 선언해버리며 제 앞에 무릎까지 꿇고 있으니 제 정신일 리 없죠. 너 빨리 네 엄마 데리고 가라. 여기서 계속 이러고 있으면 니네 엄마 숨 넘어갈지도 몰라. 받아주십시오. 제가 아직 나이도 어리고 부족한 것도 많지만 그래도 제가 저지른 짓의 책임은 지고 싶습니다. 네가 부족하긴 뭐가 부족해. 부족하면 그년이 부족하지. 조 사장은 발을 동동 구르며 어찌할 바를 모르더군요. 급기야 아들의 팔을 붙잡아 끌어당기기 시작했지만 아이는 꿈쩍도 하지 않았습니다. 엄마, 이거 나 성인이야. 우리 10대 철부지 불장난 아니라고. 시끄러워. 네가 그년한테 단단히 홀렸나 본데 난 그 꼴 못 봐. 당장 일어나. 이제 조 사장의 상대는 제가 아니었습니다.
자기 아들이었죠. 그리고 조 사장과 제가 싸울 때는 누구의 편도 들 수 없었던 시장 사람들은 이젠 대놓고 아들 편을 들기 시작했어요. 아들이 사람 노릇하겠다는데 남도 아니고 애미가 말리면 되겠어? 아이 아들이 싫다고 해도 엄마가 나서서 책임지게 만들어야지. 그게 도리지. 야, 너 여기서 이러지 말고 니들끼리 어디 도망가서 시골려라. 사람들이 아들 편을 들자 결국 조 사장은 자리에 주저앉아 대성통곡을 하더군요. 못 살아 내가. 저놈의 집구석 때문에 우리 집안 다 망했네. 망하긴 뭘 망해. 앞으로 애기 낳고 잘 살면 되지. 으이구 서로 앙숙이다 싶었는데 결국 사돈 되는구만. 드라마가 따로 없네 드라마가. 잘했다. 이 조 사장 아들 하나는 잘 키웠네. 네가 진짜 남자다. 자, 아이 다 같이 축하해 줍시다. 박수. 시장이 떠나가라 박수 소리가 들렸습니다. 이게 무슨 상황인지 도통 영문을 모르겠더라고요. 그리고 제 앞엔 눈물이 그렁그렁한 조 사장 아들이 저를 빤히 올려다보고 있었죠. 어떤 녀석일까? 내 딸과 사랑에 빠져 새로운 행복을 만들게 해줄 녀석은 어떤 사람일까 늘 궁금했는데 결국 너였구나. 사실 조 사장 남편과 제 남편은 사이가 좋습니다. 저는 몰랐는데 두 사람끼리는 농담 삼아 사돈 맺자는 말을 자주 했었다네요. 그래서인지 저랑 조 사장과는 다르게 두 사람은 은근히 좋아하는 눈치더라고요. 단지 그 집 아들이나 제 딸이나 너무 어렸다는 게 문제였죠. 나름 서울에서 대학 다닌 애들인데 바닷가에 살게 하는 게 맞는지 고민이 많았어요. 그래서 저는 어떻게든 서울로 올려보내고 싶었지만 조 사장은 길길이 날뛰었습니다. 내 아들 꼬실 때 시집살이 할 각오까지 했던 거 아니야? 앞으로 집안 살림도 다 하고 틈나는 대로 가게 나와서 일 도우라고 해. 꼴의 친정이라고 그쪽 가게 일 돕는 꼴 나는 못 봐. 충분히 예상했던 일이에요. 며느리 떠받들고 살 조 사장이 아니죠. 아직 한참 어린 딸아이 시집 보내면서 마음을 굳게 먹을 필요가 있었습니다. 그래도 그 집 아들은 믿었어요. 딸애한테도 시어머니랑 트러블 생기면 무조건 남편과 상의하라고 신신당부했습니다. 하지만 호락호락할 조 사장이 아니죠. 걸핏하면 저한테 달려와 딸아이 흉을 봤습니다. 그때마다 전 철저히 무시했어요. 그러다 딸애가 임신 7개월쯤 됐을 때였는데 더 늦은 시간에 사위가 저를 찾아왔어요. 입덧은 그친 것 같은데 며칠 전부터 장모님이 만들어준 묵은지 볶음이 먹고 싶다고 해요. 혹시 해주실 수 있나 해서 왔어요. 묵은지 볶음이 아니라 제 장단지 볶음은 못 해주겠나요? 금방 만들어줄 테니 조금만 기다리고 있으라 했는데 묵은지 씻고 프라이팬에 기름을 두르고 있는데 그새를 못 참고 조 사장이 들이닥쳤습니다. 너 왜 여기 있어? 이 시간에 처갓집에 무슨 볼 일이 있어서 온 거야? 지 엄마가 들이닥치자 사위가 깜짝 놀라 자리에서 일어서더군요. 괜히 또 시끄러워지겠다 싶어 한마디 했습니다. 내가 불렀어. 묵은지 볶은 것 좀 가져가라고. 뭐 대단한 것도 아니고 고작 묵은지 가져가라고 사위를 부른 거야? 우리 아들이 아주 만만한가 보다. 그게 아니고 와이프가 요즘 밥을 통 못 먹길래. 야, 누가 들으면 내가 며느리 밥도 안 주는 줄 알겠다. 그리고 먹고 싶은 거 있으면 지가 해먹던지 하지. 지 신랑 친정에 보내서 심부름을 하게 해? 애 가진 요새 제대로 떠는구나. 조 사장 입에서 좋은 말이 나올 리 없었죠. 그렇다고 저나 딸이나 사위가 무슨 대단한 잘못을 한 건 아니잖아요. 사위 역시 느닷없이 닥친 엄마 때문에 놀라긴 했지만 그래도 할 말은 꼬박꼬박 하더라고요. 내가 이런 것도 못해줘? 지금이 무슨 조선시대야? 엄마도 맨날 아빠한테 이거 사와라 저거 사와라 시키잖아. 제발 쓸데없는 걸로 트집 잡지 마. 아들이 한 소리 하자 조 사장은 분에 못 이겨 가버렸지만
집에 돌아가 제 딸 붙잡고 드자비할 게 눈에 보였습니다. 이걸 어떻게 해야 되나 쫓아가서 미안하다고 할까 망설이고 있는데 어머니 걱정 많이 되시죠? 솔직히 엄마가 이것저것 잔소리 많이 하시긴 하는데 제가 최대한 커버하고 있어요. 제가 어떻게든 빨리 노력해서 분가할 테니까 조금만 참아주세요. 죄송합니다. 그 소리를 들으니 눈물이 왈칵 쏟아졌습니다. 제가 해줄 수 있는 건 한계가 있고 무엇보다 저 붙잡고 얼마든지 시엄마 욕할 수 있는데 그때까지 아무 소리 없는 딸아이가 기특하기도 하면서 너무 딱해서 가슴이 미어지는 것 같았죠. 그렇다고 제가 먼저 쫓아가 극성 떨 수도 없는 일이고 할 수 있는 거라곤 그저 사위를 믿는 수밖에 없었습니다. 얼마 후 딸아이는 아들을 낳았습니다. 출산 전부터 산후조리원은 내가 보내줘야지 생각하고 있었는데 조사장은 그마저도 방해를 하더군요. 조리원은 무슨 조리원이야? 노산이면 모를까. 새파랗게 젊은데 며칠 쉬면 그만이지. 딸내미 데리고 가서 산후조리 해주고 싶으면 그렇게 해. 대신 애기는 못 보내니까 딸내미만 데리고 가. 이게 무슨 말 같지도 않은 소린지 또 한 번 제 심기를 건들더군요. 하지만 되도록 큰 소리 내기 싫어 알았다 했습니다. 말로는 알았다 했지만 출산하자마자 미리 예약해 놓은 산후조리원으로 보냈어요. 조리원에서 나오고 얼마 후 애기한테 챙겨줄 물건을 싸들고 딸아이를 만나러 갔는데요. 이상하게도 딸아이는 없고 조사장이 아이를 보고 있더라고요. 솔직히 저는 조사장은 가게에 있을 시간이니 일부러 피해서 왔거든요. 바쁘신 사돈께서 이 시간에 웬일이신가? 외손주 보러 왔나? 애엄마는 어디 가고 사돈이 애를 봐? 응, 걔는 가게 내보냈어. 걔도 우리 집 식구인데 이제 슬슬 가게 일 익혀야 되잖아. 눈이 확 돌았습니다. 출산하고 아직 회복도 안 된 애를 가게에 내보내고 지는 손주 끼고 앉아 놀고 있다니 그야말로 꼭지가 돌더라고요. 조선시대 시어미도 아니고 이제 막 애 낳은 며느리한테 일을 시켜? 애 안 낳아봤어? 당신 같으면 그 일을 하겠냐고. 왜 못해? 대접받고 싶었으면 왜 우리 아들하고 결혼했어? 공부고 뭐고 다 포기하고 연애질 했으면 이 정도는 감수해야 되는 거 아니야? 옛날에야 딸 가진 죄인이라 했지만 죄인은 무슨 얼어 죽을 죄인입니까? 저는 곧바로 그 자리에서 사위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여보세요? 자네 지금 어딘가? 애엄마 가게 나가서 일하고 있는 거 알아? 이러려고 내 딸 데려간 건가? 책임진다며. 이게 책임지는 거냐고. 어디야? 당장 일로 안 와? 왜 걔한테 뭐라고 해? 내가 보냈다니까. 조사장이 제 전화기를 뺏으려 들더군요. 조 사장, 내 얘기 잘 들어. 내 딸 이런 취급하게 하면 애만 냅두고 애엄마는 도로 데려갈 거야. 그러시든가. 누가 말려? 애는 내가 키울 거니까 지금이라도 당장 데려가. 우리 딸은 못 끝낸 대학 공부 마치고 유학 보내면 돼. 그리고 더 잘난 남자 만나서 시집 가면 그만이야. 근데 당신은 아들 미혼부 만들겠다? 애 딸린 남자한테 누가 시집이나 올까? 아니다. 평생 끼고 살면 되겠다. 그치? 뒤통수 대고 뭐라고 소리치는 조사장을 무시하고 그냥 나와버렸습니다. 그리고 곧바로 딸내미를 데리러 갔죠. 딸내미는 괜찮다고 했지만 저는 전혀 괜찮지 않았어요. 얼굴이며 손발이며 붓기도 덜 빠진 데다가 앞머리가 내려와 눈을 찌르고 있는데도 그 무거운 해물탕 냄비를 들고 이리저리 손님 수발 드는 모습을 보니 그야말로 억장이 무너지더라고요. 당연히 손주가 눈에 밟히긴 했지만 지금 당장은 내 딸이 우선이었습니다. 내 딸이 어떤 딸인데 한참 예쁘게 차려입고 젊음을 뽐내고 다닐 나이에 정신 나간 시어머니 만나 이 고생을 하다니 거듭 생각해도 이건 아니었어요. 딸아이를 무작정 집으로 데리고 왔습니다. 다신 그 집에 보내지 않겠다 굳게 다짐했어요. 그 와중에
딸내미는 그새 엄마 됐다고 애기 보고 싶다며 훌쩍대고 있었지만 저라도 정신 바짝 차려야겠다 결심했죠. 1시간쯤 흘렀을까 사위가 찾아왔습니다. 어머니 죄송해요. 다 제 잘못이에요. 됐어. 또 무릎 꿇고 빈다고 해도 이번엔 안 돼. 우리 딸 못 보내. 그러니까 돌아가.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무릎 꿇어도 소용없다 말했지만 또다시 무릎 꿇는 사이를 보니 마음이 약해지긴 하더라고요. 솔직히 애들이 무슨 잘못인가. 그저 서로 좋아한 죄밖에 없는데. 하지만 그냥 넘어갈 수는 없는 일이었어요. 그리고 잠시 후 조 사장이 애를 안고 오더군요. 이 미친놈? 또 무릎 꿇고 있네? 당장 안 일어서? 조 사장 말이 끝나기 무섭게 사위는 자기 엄마 품에 있던 아이를 낚아채 제 뒤에서 울고 있던 딸아이에게 아이를 건넸습니다. 엄마, 오늘 가게 안 나갔다며? 왜 안 나갔어? 휴일 빼고는 한 번도 쉬어본 적 없었잖아. 오늘 왜 쉬었어? 내가 언제까지 가게 일을 해? 이제 며느리한테 물려줘야지. 며느리 물려주겠다고 애 낳은 지 며칠 안 된 사람을 일하라고 내보내? 매일매일 가게 문 닫고 집에 와서 하는 말이 뭐야? 아이고 죽겠다, 아이고 힘들다, 안 했어? 그렇게 힘든 일을 이제 막 출산한 사람한테 시킨 거야? 네 색시는 젊고 나는 늙었잖아. 말이 나와서 말인데 내가 네 색시한테 얼마나 잘했냐. 그건 네 아버지도 인정했잖아. 아이가 태어나기 얼마 전 남편이 조업 나갔다가 바깥 사돈과 얘기를 나눴다며 의외의 얘기를 해준 게 생각났습니다. 당신 조 사장 너무 나쁘게 보지 마. 이 얘기 들어보니까 우리 딸한테 엄청 잘한대. 당신하고는 사이가 안 좋으니 괜히 못된 척하지만 그래도 며느리가 예쁜가 보더라. 바깥 사돈도 놀랐대. 시집살이 온팡 시킬 줄 알았는데 되게 챙긴다고 하더라고. 그때 남편 말을 듣고 천만다행이다 싶었어요. 진심으로 고맙다는 생각까지 했었죠. 그래도 나 없을 땐 잘해주나 보다 했는데 알고 보니 그게 아니었습니다. 엄마, 나는 눈 없어? 아빠 있을 때만 잘해주는 척하는 거잖아. 아빠가 배 끌고 나가면 그때부터 목소리 톤 달라지는 거 내가 모를 줄 알았어? 엄마 마음에 안 드는 결혼해서 나도 참으려고 노력했는데 이건 정말 아니야. 우리 원룸 얻어서라도 나가 살 거니까 그런 줄 알아. 사위는 결혼하겠다 선언하던 그때처럼 이번에도 모두 보는 앞에서 당당히 분가를 선언했어요. 부모 되면 진짜 어른이 된다더니 처음으로 사위가 어른으로 보였어요. 나중에 알게 된 사실인데 분가를 선언한 이유가 또 있었더라고요. 서울에 있는 회사에 취업하게 됐대요. 애 아빠 됐지만 제대로 된 가장 노릇을 못하고 있어서 혼자 소갈이 많이 했을 텐데 이제야 보란듯 가정을 꾸리는구나 싶어 정말 뿌듯했습니다. 그렇게 딸 내외는 갓난 아이를 데리고 서울로 올라갔어요. 서울 집 얻는데 저쪽 집에서 모두 부담하면 또 그거 갖고 큰 소리 칠 것 같아 저희도 반을 부담했습니다. 혼수도 모자람 없이 잘 챙겨주었고요. 그제서야 마음이 편안해졌어요. 딸아이와 전화통화도 자주 했고 슬쩍 서울 올라가 손주 얼굴도 보곤 했죠. 니네 시어머니는 자주 와? 아니, 오빠가 절대 못 오게 해. 너한테 따로 전화해서 잔소리는 안 하고? 처음엔 하루에도 몇 통씩 전화하셨는데 어느 날 다 늦은 시간에 술 취해 전화해서 울고불고 해서 오빠가 막 뭐라고 했거든. 그랬더니 그 다음부터는 전화도 거의 안 하셔. 딸아이 얼굴 핀 모습을 보니 너무 좋더라고요. 솔직한 심정으로는 쌤통이다 싶었지만 그래도 며느리니 먼저 안부 전화는 드리라고 딸아이에게 당부는 해두었습니다. 이제야 얘기지만 조 사장과 저는 젊은 시절부터 봐오던 사이예요. 남편끼리 서로 친구라 제 결혼식에 이제 막 돌진한 아들을 데리고 왔던 앳된 얼굴의 조 사장이 아직도 생생합니다. 못된 성격 못지않게 부침성도 남달라서 장사도 썩 잘했어요.
얼굴도 예쁘장한 편이라 남자 손님들에게 인기도 많았고 그 때문에 부부싸움도 많이 했다고 들었습니다. 그러다 나이 들면서 점점 억세져 가더라고요. 돈은 말할 것도 없이 모든 면에 욕심이 많은 사람이었죠. 저랑도 엄청 많이 싸웠고 꽤 오랫동안 대면대면하게 지냈던 사이인데 이제는 사돈지간이 될 줄은 전혀 생각 못했어요. 그래서 어차피 이렇게 됐으니 거의 매일 얼굴 보는 사이인데 앞으로는 잘 지내야겠다 생각했습니다. 물고 빨던 아들에게 모진 소리 듣고 눈치 보여서 손주 보고 싶어도 참고 이것저것 간섭하고 싶은 욕망도 꼭 누르고 살 테니 나라도 잘 해줘야겠다 싶었죠. 하지만 저 혼자 좋은 마음 먹는다고 되는 일은 아니더라고요. 어느 날 그날따라 손님이 많아 정신없이 일하고 있었는데 대낮부터 어디서 마셨는지 술이 잔뜩 취해 불쑥 들이닥치더군요. 우리 사돈집 장사 잘 되네. 돈 벌어서 다 어디다 쓰려고 그래? 어디서 이렇게 마신 거야? 저녁 장사 어떻게 하려고 벌써 취했어? 장사는 해서 뭐하냐? 그깟 돈 벌어서 뭐해? 보람도 하나 없는데. 이참에 그냥 가게 내놓을까 봐. 우리 집 손님 사돈네 다 줄게. 다 가져. 가서 한숨 자고 정신 차려 어서. 왜? 싫어? 사돈네 거 뺏어가는 거 좋아하잖아. 아들도 뺏어가고 손주도 뺏어가고 우리 가게도 우리 손님도 다 가져. 가게 일도 바쁘고 무엇보다 술 취한 사람과 길게 얘기해봤자 좋을 거 없잖아요. 그래서 어떻게든 달래야겠다 생각해 조 사장을 부축해 보내려고 했는데 놔! 어딜 만져? 좋냐? 좋아? 내 아들 뺏어가니까 좋냐고. 나는 진짜 너나 네 딸년이나 그냥 확 죽어버렸으면 좋겠어. 니네 모녀가 내 인생 다 망쳤다고. 알아? 예전 같으면 같이 맞받아 쳤을 텐데 그날따라 괜히 짠하더라고요. 그저 손님들한테 창피할 뿐이었죠. 다음날 말짱한 정신에 진지하게 얘기 좀 해야겠다 생각해 조 사장네 가게를 갔는데 어쩐 일인지 안 보이더라고요. 전날 마신 술이 덜 깨서 못 나았나 보다 했습니다. 그리고 며칠 뒤에 다시 찾아가는데요. 이번에도 없는 거예요. 사장님 요즘 가게에 잘 안 계세요. 어디 가시는지는 모르겠고 이따 마감할 때쯤 오시더라고요. 대체 어딜 다니는 걸까? 혹시 서울 간 걸까? 그래서 슬쩍 딸내미한테 톡으로 물어봤는데 거기도 안 온 지 오래됐다는 거예요. 이상한 점은 또 있었는데요. 아들 못지않게 끔찍이 여겨서 언제나 자기 손으로 쓸고 닦아 항상 개업집처럼 깔끔했던 가게가 어쩐지 지저분하고 어수선해 보였어요. 그래서 곰곰이 생각을 해봤죠. 그렇게 악착 떨며 장사했던 이유가 오로지 아들 때문이었을 텐데 이제 더 이상 할 일이 없어지니 삶에 의욕을 잃었나 보다. 그래서 뭐 운동 같은 거라도 다니거나 그냥 집에서 쉬나 보다 했죠. 그런데 이유는 따로 있더라고요. 며칠 뒤 그때 제 딸아이 머리채 잡아 큰 소리가 났던 문제의 주차장에서 그때 못지않게 시끄러운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술 취한 손님들이 주정을 부리나 해서 가보니 이번에도 조 사장이었어요. 그런데 그때와는 반대로 이번에는 머리채를 잡히고 있더라고요. 내가 모를 줄 알았지. 나는 눈 감고 귀 막고 고기만 잡으러 다니는 줄 알았지. 도대체 어디까지 가나 했다. 그런데 더 이상 안 되겠어. 며느리의 손주까지 봤는데도 아직 사람 되려면 멀었어. 몇 년을 봐온 사람들인데 처음 보는 모습이었어요. 늘 눈치 껴뜨고 다니며 무서울 거 하나 없어 보이던 조 사장이 찍소리 못하고 손이 발이 되도록 비는 모습과 언제나 과묵하고 큰 소리 한번 내는 법 없이 싱글싱글 웃고만 다니던 남편 친구이자 바깥 사돈이 다른 사람도 아닌 자기 아내를 죽일 듯 쳐다보고 있었죠. 그 기세가 어찌나 무섭던지 아무도 말리지 못하더라고요. 사돈, 사람들 보는 앞에서 지금 뭐 하시는 거예요?
이거 놓고 말로 하세요, 말로. 지금 한참 손님들 몰릴 시간이잖아요. 그 사람이 그걸 몰랐을까요? 잘 알면서도 이러는 거면 뭔가 큰 사달이 난 게 분명했습니다. 사돈, 아이 재수씨, 제가 오죽하면 이러겠습니까? 이 여자 사람도 아닙니다. 제가 그동안 몇 번이나 눈 감고 넘어갔는데. 머리채를 잡힌 채 바닥에 앉아 눈물만 뚝뚝 흘리고 있는 조 사장을 보고 가만히만 있을 수는 없었어요. 가까스로 머리채 잡은 손을 놓게 하고 그 앞을 가로막으며 왜 이러시냐 계속 물었죠. 하지만 바깥 사돈은 한숨만 푹푹 쉴 뿐 차마 얘기를 못하더라고요. 그때 주차장 자판에서 장사하시는 할머니가 말씀하시길, 또 바람났대. 서방 고깃배 타러 간 사이에 집으로 남자를 불렀다가 딱 걸린 거야. 저 여자 사장 남자랑 붙어 먹는 거 나도 여러 번 봤는데 뭐. 기가 막혔습니다. 세상에, 이 좁은 동네에서 바람이라니. 그 말이 사실인지 아닌지는 모르지만 일단 상황을 정리해야겠다 생각해 조 사장을 집에 데려다 줬습니다. 다친 데는 없어? 약이라도 사다 줄까? 진심이었어요. 주차장 바닥에서 뒹굴었으니 상처가 났을 수도 있잖아요. 하지만 조 사장은 역시더라고요. 왜? 재밌냐? 너 신나지? 아주 고소해 죽겠지? 꼴도 보기 싫으니까 꺼져. 사람이 왜 저렇게 불쌍할까? 왜 스스로를 초라하게 만들까? 안쓰럽기 그저 없었지만 조용히 돌아올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날 밤 남편이 그동안의 일을 털어놓더라고요. 그동안 바람 피우다 걸린 게 한두 번이 아니랍니다. 손님과 바람났다가 휴대폰 문자 걸리고, 영업 마치면 직원들 퇴근하게 하고 남자랑 둘이 가게에서 술 먹다 들키고, 좌판 할머니가 보고 일러줘서 모텔까지 쫓아가 데리고 온 적도 있다네요. 그래도 꾹 참고 살았던 건 오로지 아들 때문이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날은 조업을 마치고 집에 갔더니 어떤 남자와 침대에서 자고 있더래요. 불쑥 들이닥친 것도 아니었는데요. 지금 들어갈 거다 전화를 했는데도 하도 안 받길래 집에 갔던 건데 조 사장은 세상 모르고 자고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당신은 이미 다 알고 있었다는 거네. 그걸 왜 지금 얘기해? 안 그래도 둘이 눈만 마주치면 으르렁대는데 굳이 얘기해서 뭐해? 남의 부부 일이니까 알아서 조용히 해결하려니 했지. 이렇게까지 시끄러워질 줄 누가 알았겠나? 근데 그 남자는 누구래? 나도 아는 사람이야? 이 정확히는 몇 호인지 모르겠고 2층 가게에서 일하는 직원이래. 이제 30몇 살이라는데 이 들이닥치자마자 옷도 제대로 못 챙겨 입고 후다닥 도망갔단다. 어떤 놈인지 그 놈도 참 한심하다. 다음날 시장 사람들에게 들으니 조 사장의 바람기에 대해 그동안 저만 모르고 있었더라고요. 어떤 남자한테는 돈까지 빌려주고 못 받았다고 합니다. 시장 사람들이 조 사장을 싫어했던 이유가 드센 성격 때문만은 아닌 걸핏하면 바람 피웠던 것도 한몫했다네요. 그 후 저는 고민이 깊어졌어요. 서울 애들이 알면 뭐라고 할까? 아무리 자업자득이라지만 그래도 내 딸의 시어머니고 사돈이잖아요. 부디 애들 모르게 조용히 넘어가길 바랬는데 결국 우려했던 일은 생기더라고요. 며칠 후 사위에게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어머님, 드릴 말씀이 있어 전화드렸어요. 혹시 뭐 안 좋은 일이야? 좋은 일도 있고 안 좋은 일도 그래요. 그 사람 임신했어요. 어제같이 병원에 갔는데 8주 됐대요. 젊음이 좋긴 한가 봐요. 애 낳은 지 얼마나 됐다고 벌써 둘째 임신이라니. 잘했어. 축하해. 잘하면 연년생 아빠 되겠네. 근데 안 좋은 소식이라는 건 뭐야? 혹시 아프고 그런 건 아니야? 아니요. 산모도 태아도 건강하니까 그런 걱정 안 하셔도 돼요. 그런데 저희 부모님 이혼하신다네요.
결국 이혼하는구나. 만감이 교차했습니다. 반면에 사위는 생각보다 무덤덤해하더라고요. 조 사장은 지금 어떻게 하고 있을까? 마음 같아선 잘못했다 용서 구하고 어떻게든 이혼은 하지 마라 얘기해주고 싶었지만 그 며칠 사이 전화번호가 바뀌었더라고요. 다음날 슬쩍 조 사장 가게에 들었는데 바깥 사돈이 나와 있었습니다. 들어가 인사라도 할까, 조 사장 안부를 물어볼까 하다가 그냥 왔어요. 대신 남편에게 어떻게 됐냐 물었는데 숙려기간 한참 남았는데 그냥 짐 싸서 갔대. 창원에 있는 친정언니네 갔겠지 뭐. 그날 이후 시장 사람들은 조 사장 안 보이니 이렇게 좋을 수가 없다며 한마디씩 했지만 제 마음은 안 좋더라고요. 저랑 딸한테 한참 못되게 굴 때는 저도 나쁜 생각 많이 했어요. 어디 가서 벼락이나 맞으면 좋겠다 싶기도 했는데 막상 몸만 딸랑 쫓겨났다니 같은 여자로서 참 안 됐다 싶더라고요. 게다가 우리의 시어머니잖아요. 너희 시어머니한테 연락 온 거 없어? 오빠랑은 통화하는 것 같더라고. 근데 오빠가 워낙 쌀쌀맞게 굴어서 길게 통화하진 않아. 나도 좀 마음에 걸려서 따로 전화해봤는데 없는 번호로 나오길래 어쩔 수 없었지. 그리고 오빠가 뱃속 애한테 안 좋다고 아예 신경 쓰지 말래. 그 후로 저는 가게 일에 집중했는데요. 그러면서도 가끔 조 사장 생각이 많이 났습니다. 그 욕심 많던 사람이 모든 걸 잃고 어떻게 살아갈까? 나한테 전화 한 통이라도 걸어주지 참 야속하다 싶기도 했는데 반대로 생각해보니 차마 저한테 무슨 염치로 전화하겠어요. 미운 정이 들어서인지 가끔은 시장이 떠나가라 큰 소리치던 목소리가 그립기까지 하더라고요. 이제 저는 짐 싸서 내일 아침 일찍 서울로 올라갑니다. 딸아이가 곧 출산이라 이번엔 제가 직접 산후조리 해주려고요. 둘째도 아들이라는데 그 어린 게 연년생 아들 둘을 어떻게 키울지 걱정도 되고 한편으론 기특해 죽겠습니다. 그래도 아직 한참 젊으니 언젠가 남은 공부도 마주 할 수 있겠죠. 조 사장, 우리 사돈, 애들은 내가 알아서 잘 챙길 테니 어디에 있든지 건강하게 잘 지내길 바랄 뿐입니다. 지금까지 사연 읽어주는 남녀였습니다. 끝까지 함께 해주신 여러분 감사드리며 저희는 다음 사연으로 돌아올게요. 감사합니다.